이 할아버지 좀 내보내. 저런 거지 같은 손님한테 시간 낭비하지 마. 백화점 명품관 부장의 한마디에 경비원 둘이 달려왔습니다. 낡은 점퍼에 운동화를 신은 노인은 그렇게 백화점 정문 밖으로 끌려나갔죠. 하지만 그 부장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쫓아낸 그 노인의 진짜 정체를요. 잠시 뒤 로비로 뛰어내려온 백화점 대표가 그 노인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꺾는 순간 부장의 얼굴은 사색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이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행운 가득한 기운을 전달해 드립니다. 서울 한복판 30층짜리 유리 건물 전체가 하나의 백화점이었습니다. 1층 명품관은 대리석 바닥에 샹들리에 조명이 쏟아지는 곳이었죠.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가 놓인 VIP 라운지, 조명 하나하나까지 계산된 쇼케이스, 한 발짝만 들어서도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이곳의 주인처럼 활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명품관 부장 박종태였습니다. 28년 차 하지만 부장이라는 직함은 12년째 그대로였거든요. 승진은 멈췄지만 명품관이라는 영역 안에서만큼은 누구도 그에게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오전 11시 명품관 유리문이 열리며 한 노인이 들어섰습니다. 낡은 카키색 점퍼에 색이 바랜 운동화, 면바지 무릎개에는 보풀이 일어 있었죠. 노인은 어딘가 낯선 듯 매장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입사 3개월 차 신입 직원 이수빈이 먼저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어떤 상품 찾으세요? 이수빈은 환하게 웃으며 노인을 안내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열장 쪽으로 걸음을 옮겼고 이수빈은 옆에서 정성껏 설명을 이어갔죠. 그 모습을 VIP 라운지에서 지켜보던 박종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이수빈 씨, 저런 동네 할아버지한테 뭘 그렇게 붙어서 설명하고 난리야. 시간 낭비하지 말고 VIP 라운지 세팅이나 해. 이수빈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노인이 바로 옆에 서 있었거든요. 목소리를 낮출 생각조차 하지 않는 박종태의 태도에 이수빈은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부장님, 그래도 매장에 들어오신 고객님이신데 기본 응대는 해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박종태의 눈썹이 위로 치켜 올라갔습니다. 신입이 자기한테 반박을 한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노인부터 처리하는 게 먼저였죠. 그는 노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양복 소매를 매만지며 위에서 아래로 노인의 행색을 훑어보는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어르신, 여기 물건이 만만한 게 아닙니다. 눈으로만 보시고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댓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모욕은 누가 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노인은 박종태의 얼굴을 잠시 올려다보았습니다. 화를 내거나 당황하는 기색은 없었어요. 오히려 담담한 눈빛이었죠. 노인이 진열장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진열장에 있는 그 목걸이 좀 보여주시오. 노인의 손끝이 향한 곳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격표에는 3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죠. 박종태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어르신, 그 목걸이가 3천만 원입니다. 괜히 만져서 흠집이라도 나면 어르신이 책임지실 겁니까?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 2~3명이 힐끗 이쪽을 보았습니다. 이수빈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부장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고객님, 잠시만요. 이수빈이 진열장 열쇠를 꺼내려는 순간 박종태의 손이 이수빈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매장 안에 찰칵하는 소리가 울렸죠. 이수빈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신입 주제에 감히 나한테 대꾸를 해. 너 오늘 심할서 각오해. 박종태는 이수빈의 손목을 뿌리치며 말했고 이수빈은 아픈 손목을 감싸주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처음으로 달라졌습니다. 미간 사이로 깊은 주름이 새겨졌거든요. 허허, 사람한테 이러면 안 되지.
노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박종태에게 그 말은 귓등으로도 들리지 않았죠. 이미 전화기를 들어 올린 뒤였으니까요. 경비실이요. 명품관에 행색이 좀 그런 어르신 한 분 계신데 안내 좀 해주세요. 밖으로요. 1분도 지나지 않아 경비원 2명이 명품관으로 올라왔습니다. 박종태는 턱짓으로 노인을 가리켰고 경비원들은 노인의 양쪽 팔을 부축하듯 잡았습니다. 노인은 저항하지 않았어요. 한번 뒤를 돌아보았을 뿐이었죠. 그 시선이 머문 곳은 박종태가 아니라 이수빈이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 이수빈. 노인의 눈에 알 수 없는 빛이 스쳤습니다. 대리석 바닥 위로 낡은 운동화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명품관의 샹들리에는 여전히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아래에서 일어난 일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네요. 백화점 정문방 회전문 옆 벤치에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쫓겨났다는 사실에 분노하거나 억울해하는 기색은 없었어요. 오히려 가을 햇살을 맞으며 무릎 위에 손을 가지런히 올려놓은 모습이 어딘가 여유로워 보이기까지 했죠. 다만 그의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아까 명품관에서 손목을 잡히던 그 젊은 직원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때 백화점 직원 출입구 쪽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수빈이었죠. 이수빈은 숨을 헐떡이며 노인에게 달려왔습니다. 손에는 자판기에서 뽑은 따뜻한 캔커피가 들려 있었어요.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매장을 대표해서 사과드릴게요. 이수빈은 허리를 깊이 숙이며 캔커피를 내밀었습니다. 노인은 이수빈을 올려다보았어요. 입사 3개월 차 신입이 부장 몰래 빠져나와 쫓겨난 손님에게 사과를 하러 온 겁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자기 자리 지키기에 급급했을 텐데 이 젊은 직원은 달랐네요. 고맙소, 수빈 씨. 노인은 캔커피를 받아들며 이수빈의 이름표를 확인했습니다. 이수빈이라는 세 글자를 천천히 읽는 노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죠. 어르신,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경비원들이 좀 거칠게 잡아서. 노인은 괜찮다며 손을 저었습니다. 이 나이에 팔 좀 잡힌 게 뭐 대수냐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이수빈의 눈은 노인의 손등에 멈춰 있었어요. 경비원이 잡았던 자리에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이수빈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입술을 꼭 다문 채 무언가를 참고 있는 얼굴이었거든요. 노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수빈 씨, 저 부장이란 사람이 원래 저래요. 이수빈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부장의 갑질을 외부인에게 말하는 건 위험한 일이었죠. 하지만 방금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생각하면 입을 다물고 있기가 더 힘들었습니다. 매장 직원들 다 힘들어하고 있어요. 지난달에도 신입 한 명이 부장님한테 물컵 맞고 그만뒀거든요. 그래도 28년 차시니까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죠. 이수빈의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캔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한 커피가 목을 타고 내려가는 동안 노인의 눈이 백화점 건물 꼭대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30층짜리 유리 건물이 햇빛을 받아번쩍이고 있었죠. 수빈 씨는 부모님이 계시오. 갑작스러운 질문에 이수빈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네,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는데요. 왜요? 아니, 그냥 효녀 같아서 물어본 거요. 노인은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단순한 고마움 이상의 감정이 담겨 있었지만 이수빈은 그것을 알아챌 수 없었죠. 노인이 벤치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수빈 씨, 들어가 봐요. 안 그래도 그 부장한테 찍혔는데 더 미움 살 필요 없소? 이수빈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직원 출입구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뒤돌아보며 손을 흔드는 이수빈의 모습이 작아질 때까지 노인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왔습니다. 백화점 앞 가로수에서 떨어진 낙엽 하나가 노인의 발끝에 와닿았죠. 노인은 그 낙엽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30년 전 자기도 저 이수빈처럼
누군가에게 쫓겨난 적이 있었거든요. 맨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감정, 그것이 노인의 가슴 속에서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수빈이 완전히 사라지자 노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아까까지의 여유로운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거든요. 노인은 점퍼 안주머니에서 오래된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버튼을 3번 누르고 전화기를 귀에 갖다 댔죠. 신호음이 한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강비서 나야. 지금 XX백화점 정문 앞이야. 와라. 단 2마디였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쪽에서 들려온 것은 다급한 숨소리와 차 시동 거는 소리뿐이었죠. 노인은 전화를 끊고 다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캔커피를 천천히 마시며 백화점 건물을 올려다보는 노인의 옆모습, 거기에는 아까와는 전혀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 시각 명품관 안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했습니다. 박종태는 아까 일을 벌써 잊은 사람처럼 양복 소매를 매만지며 매장을 돌아다녔죠.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 오후 2시에 방문 예정인 VIP 고객이었습니다. 강남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사모님인데 한 번 올 때마다 2천만 원 이상을 쓰는 큰 손이었거든요. 박종태가 VIP 라운지의 꽃을 교체하고 다가를 세팅하는 모습은 아까 노인을 쫓아낼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허리를 숙이고 웃음을 짓고 목소리까지 부드러워졌으니까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직원들의 눈빛에는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경멸, 체념, 그리고 두려움이었죠. 이수빈이 직원 출입구로 돌아오자 박종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가늘어지더니 이수빈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죠. 어디 갔다 와? 근무 시간에 무단 이탈이야. 화장실 다녀왔습니다. 이수빈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지만 박종태는 이수빈의 손에 들린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직원 출입증을 손에 쥐고 있었거든요. 화장실이라면 출입증이 필요 없었죠. 화장실에 출입증을 들고 가 거짓말은 좀 그럴듯하게 해. 박종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매장에 손님이 있으니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압박감은 고성보다 더 무거웠어요. 이수빈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아까 그 할아버지한테 갔다 온 거지. 내가 쫓아낸 손님한테 사과하러 간 거 맞지. 이수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곧 대답이었죠. 박종태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내가 사과한다고 그 할아버지가 뭘 사겠어. 사과가 매출이 되냐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정신 차려. 그 말이 이수빈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사과가 매출이 되느냐는 말, 그것이 박종태라는 사람의 전부였죠. 사람의 가치를 지갑 두께로 재는 인간. 이수빈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수빈 씨, 너 아직 수습 기간이야. 내가 한마디만 하면 내일 당장 짐 싸는 거 알고 있지. 그 말에 이수빈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이를 꽉 깨물고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죠. 박종태는 그런 이수빈을 위해서 내려다보며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심할서 2장 써. 무단 이탈 1장, 아까 나한테 대든 거 1장. 퇴근 전까지 내 책상 위에 올려놔. 심할서 2장. 입사 3개월 만에 심할서 2장을 한꺼번에 쓰게 된 이수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변 직원 4-5명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모두가 고개를 돌렸죠. 저 자리에 서 있는 게 자기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하면서요. 박종태는 다시 VIP 라운지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등 뒤에서 다른 직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이수빈에게 다가왔어요. 수빈아, 괜찮아. 부장님 원래 저러다 까먹으시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심할서 쓰는 거 도와줄까? 이수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배의 호의가 고마웠지만 괜히 피해를 줄까봐 거절한 거였죠. 이수빈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직원 휴게실로 향했어요.
좁고 어두운 휴게실 의자에 앉아 심할서 용지를 꺼냈지만 펜을 든 손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물함 안에 가족 사진이 한 장 붙어 있었거든요. 시골 마당에서 웃고 있는 부모님의 얼굴, 이수빈이 이 일을 그만두면 매달 보내는 50만 원도 끊기는 겁니다. 아까 노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고맙소, 수빈 씨. 그 따뜻한 목소리가 떠오를수록 눈물이 차올랐죠. 한편 백화점 밖에서는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전화를 끊은 지 정확히 20분이 지났을 때 강남 방면에서 검은 세단 한 대가 백화점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거든요. 운전석에 앉은 남자의 표정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고 백미러에 비친 뒷좌석에는 서류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그 서류 가방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이 순간 백화점 안에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오후 2시 박종태가 그토록 기다리던 VIP 고객이 명품관에 도착했습니다. 박종태는 입구에서부터 허리를 구부리며 마중을 나갔죠. 1시간 전에 노인을 쫓아내던 그 손이 지금은 VIP의 쇼핑백을 정중하게 받아들고 있었습니다. 같은 손, 같은 사람 하지만 완전히 다른 태도였어요. 사모님, 오늘 신상이 들어왔는데 사모님 스타일에 딱 맞는 게 있습니다. 제가 미리 골라놨어요. 박종태의 목소리에는 꿀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VIP 고객이 웃으며 라운지로 들어가자 박종태는 이수빈에게 커피를 가져오라고 손짓했어요. 이수빈은 눈이 부어 있었지만 아무 말 없이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그 무렵 백화점 정문 밖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던 노인 옆에 검은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멈춰 섰거든요. 운전석 문이 열리더니 검은 정장에 넥타이를 맨 40대 남자가 내려 빠른 걸음으로 노인에게 다가왔습니다. 남자는 노인 앞에서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연락 받자마자 바로 출발했는데 강남에서 여기까지 20분이 걸렸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자가 재빨리 노인의 팔을 부축하려 했지만 노인은 손을 저었죠. 괜찮다는 뜻이었습니다. 남자는 한 발 뒤에 서서 노인의 행색을 살폈어요. 점퍼 소매에 먼지가 묻어 있었고 운동화 뒤꿈치에는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경비원에게 끌려 나올 때 생긴 것이었죠. 남자의 턱 근육이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남자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노인은 백화점 건물을 올려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명품관 부장이라는 사람이 있더라. 나를 쫓아냈어. 그건 그렇다 치고 직원 하나를 때리더군. 젊은 여직원을.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주먹이 불끈 쥐어지는 게 양복 소매 사이로 보였거든요. 하지만 남자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노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백화점 입구를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듯 했죠. 30초쯤 지났을까요?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백화점 대표가 누구지? 최현우 대표입니다. 유통계열사 출신이고 취임한 지 2년 됐습니다. 지금 본사회의 때문에 이 건물 29층에 계십니다. 노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미소는 아까 이수빈에게 보여줬던 따뜻한 미소와는 결이 달랐어요. 차갑지는 않지만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단단한 표정이었죠. 백화점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벤치 옆에 세워진 검은 세단과 정장 입은 남자를 힐끗 쳐다보았지만 낡은 점퍼의 노인이 이 장면의 중심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올라가자. 단 3글자였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그 3글자만으로 충분했어요. 곧바로 세단 뒷문을 열고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백화점 정문을 향해 걸어갔죠. 낡은 점퍼의 노인과 검은 정장의 남자, 그 조합을 보는 백화점 입구의 안내 직원이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두 사람은 아무런 설명 없이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1층 명품관 앞을 지나칠 때 노인의 시선이 잠깐 유리문 안쪽을 향했어요. 박종태가 VIP 고객 앞에서 굽실대며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시선을 거두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노인이 남자에게 한마디를 했어요. 강비서, 아까 그 부장 이름이 뭔지 알아봐. 그리고 그 젊은 직원 이름은 이수빈이야.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백화점 조직도가 떠올랐고 남자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죠. 엘리베이터 층수가 올라갈수록 명품관 1층과의 거리는 멀어졌지만 곧 그 거리가 아무런 의미도 없어질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VIP 고객이 떠난 뒤 명품관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박종태는 2,300만 원어치 매출을 올린 기분에 콧노래까지 흥얼거리고 있었죠. 그의 기분이 좋을수록 직원들의 긴장은 풀리는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박종태의 기분이 아무리 좋아도 아까 일이 끝난 게 아니었거든요. 박종태가 휴게실 문을 열었습니다. 이수빈이 책상 앞에 앉아 심할서를 쓰고 있었죠. 박종태는 이수빈의 어깨 너머로 심할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반성문을 이따위로 써. 이수빈이 쓴 심할서에는 사실관계만 담담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객 응대 중 부장님 지시에 즉시 따르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그런 문장이었죠. 박종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왜 그 할아버지를 내보냈는지, 그게 매장을 위한 판단이었다는 걸 내가 이해했다고 써. 그리고 앞으로 부장의 판단에 절대 반박하지 않겠다고 써. 이수빈의 펜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어 박종태를 올려다보았어요. 이수빈의 눈에는 아까와는 다른 빛이 들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였죠. 부장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어르신은 목걸이를 보여달라고 하셨을 뿐이고 저는 고객 응대를 한 것뿐입니다. 명품관에서 3개월을 버틴 신입이 처음으로 똑바로 반박한 순간이었습니다. 휴게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문 밖에서 지나가던 다른 직원이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끼어들었다가 자기까지 불똥이 튈 게 뻔했으니까요. 박종태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관자놀이에 핏줄이 솟았고 이를 꽉 깨무는 소리가 들릴 것 같았죠. 28년 동안 아랫사람에게 이렇게 정면으로 반박을 당한 적이 없었거든요. 너 지금 나한테 어디서 말대꾸야? 촌에서 올라온 게 감히 누구한테 대들어. 박종태의 손이 책상 위에 심할서를 움켜쥐더니 구겨서 이수빈의 얼굴 앞에 던졌습니다. 구겨진 종이가 이수빈의 이마에 맞고 떨어졌죠. 이수빈은 움찔했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써. 내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어. 안 그러면 오늘 중으로 인사팀의 수습평가 최하점 올린다. 이수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수습평가 최하점이면 사실상 해고 통보나 다름없었거든요.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매달 50만 원, 그 돈이 끊기면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부모님은 약값도 못 낼 형편이었어요. 작년 겨울 아버지가 허리 수술을 받으셨는데 아직 병원비 할부가 남아 있었거든요. 이수빈은 떨리는 손으로 새 용지를 꺼냈어요. 펜을 쥔 손끝에 힘이 들어갔지만 첫 글자가 써지지 않았습니다.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짓을 적어야 하는 손가락은 납덩이처럼 무거웠죠. 그때 박종태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매장 직원의 이름이 떠 있었죠. 부장님, 지금 매장에 좀 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뭔데? 바쁘니까 간단하게 말해. 그게 그 아까 쫓아내신 어르신이 다시 오셨는데 옆에 정장 입은 분이 같이 계시고 그리고 대표이사님이 내려오고 계십니다. 박종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대표이사가 내려온다고요? 본사 회의가 있는 날에 갑자기 명품관에 내려올 이유가 없었거든요.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지만 박종태는 아직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양복 앞서풀 여미며
휴게실을 나선 박종태의 발걸음은 아직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이수빈은 홀로 남겨진 휴게실에서 구겨진 심할서를 주워들었습니다. 이마에 맞았던 종이의 모서리 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죠. 그 순간 매장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들리지 않는 긴장된 목소리들이었어요. 이수빈은 구겨진 심할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천천히 휴게실 문을 열었습니다. 29층 회의실, 최현우 대표는 분기 실적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유통업계 전반이 침체기였지만 이 백화점만큼은 전년 대비 8% 성장이라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죠. 최현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보고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비서가 들어왔어요. 비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대표님, 지금 1층 로비에 손님이 한 분 오셨는데 대표님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 회의 중이야. 약속 없는 분은 일정 잡아서 다시 모시라고 해. 그게 그분이 한성그룹 회장님이십니다. 최현우의 손에서 보고서가 떨어졌습니다. 한성그룹 회장이라고요. 이 백화점의 모그룹, 국내 10손가락 안에 드는 대기업의 창업주가 지금 1층 로비에 있다는 겁니다. 사전 연락도 없이, 경호원도 없이 갑자기요. 최현우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확실해. 네. 수행비서인 강 비서가 함께 계시고 신분 확인도 했습니다. 최현우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넥타이를 고쳐 매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한성그룹 회장이 산하 계열사를 예고 없이 방문하는 경우는 딱 두 가지였거든요. 칭찬 방문이거나 문제가 터졌을 때의 현장 점검. 사전 연락 없이 왔다는 것은 후자일 확률이 압도적이었죠. 회의실에 남겨진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성그룹 회장이 왔다는 소식은 29층 전체에 파문처럼 퍼졌어요. 하지만 그 소식이 1층 명품관까지는 아직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최현우가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29층에서 1층까지 숫자가 줄어드는 30초가 30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최현우는 머릿속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를 돌려보았습니다. 매출 문제인가, 인사 문제인가, 아니면 고객 컴플레인인가. 어떤 경우든 회장이 직접 왔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최현우의 시야에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로비 한가운데 서 있는 낡은 점퍼의 노인,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검은 정장의 강 비서. 최현우는 한정수 회장의 얼굴을 직접 본 적이 3번 있었습니다. 그룹 신년회, 임원 워크숍, 그리고 취임 인사 때였죠.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은 그때와 너무 달랐어요. 양복도 경호원도 고급 세단도 없이 낡은 점퍼에 운동화를 신고 서 있는 모습이 처음에는 같은 사람인지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강 비서가 눈짓을 보냈고 최현우는 확신했습니다. 틀림없는 한정수 회장이었어요. 최현우의 허리가 자동으로 접혔습니다. 90도. 이마가 거의 무릎에 닿을 만큼 깊이 숙였죠. 회장님, 이렇게 직접 방문해 주시다니 죄송합니다. 사전에 연락을 주셨으면 제가 직접 마중을 나갔을 텐데 제가 미처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정수가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최 대표, 여기 좀 조용한 데 없소? 잠깐 이야기할 게 있어서. 최현우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잠깐 이야기할 게 있다는 말,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가 어마어마했거든요. 최현우는 즉시 VIP 접견실로 안내하며 강 비서에게도 음료를 권했습니다. 회장님, 커피라도 준비시키겠습니다. 어떤 걸로 드시겠습니까? 됐어. 그런 거 필요 없어. 빨리 이야기만 하면 돼. 한정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커피를 사양한다는 건 잡담할 기분이 아니라는 뜻이었죠. 최현우는 입술을 꽉 다물고 접견실 문을 열었습니다. 로비를 지나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직원 2~3명이 최현우가 누군가에게 90도로 인사하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이 백화점에서 최현우 대표에게
허리를 숙이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었죠. 그중 한 명의 시선이 노인의 낡은 점퍼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기억해냈어요. 아까 박종태 부장이 경비원을 불러 쫓아낸 그 할아버지라는 걸요. 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옆에 있던 동료의 팔을 잡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까 쫓겨나던 할아버지에게 지금 백화점 대표가 허리를 꺾고 있다는 현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명품관 쪽에서는 박종태의 콧노래가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가장 긴 오후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요. VIP 접견실 문이 닫혔습니다. 최현우는 한정수 맞은편에 앉았지만 등을 의자에 기대지 못했어요. 허리를 고추 세우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자세, 마치 면접을 보는 사람 같았죠. 한정수는 접견실 창밖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최 대표, 내가 오늘 이 백화점에 온 건 아내 기일에 줄 선물을 사려고 온 거였소. 최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룹 회장이 직접 백화점에 선물을 사러 왔다는 말 자체가 의외였거든요. 보통이라면 비서가 대신 구매하거나 매장에서 회장 자택으로 보내는 게 정상이었죠. 그런데 명품관 부장이라는 사람이 내 행색을 보더니 눈으로만 보고 나가라고 하더군. 목걸이 하나 보여달라고 했더니 3천만 원이라면서 만져서 흠집 나면 책임질 거냐고 하더라. 최현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바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한정수는 담담한 어조로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것까지는 내가 참을 수 있소. 그런데 그 부장이 옆에 있던 젊은 여직원의 손목을 잡고 뺨을 때리더군. 고객 앞에서 그 직원이 나를 응대해줬다는 이유로. 최현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벽에 부딪혔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고객을 쫓아내고 직원을 폭행한 부장이 자기 백화점에 있다는 사실, 그것도 쫓아낸 고객이 이 백화점을 소유한 그룹의 회장이라는 현실이 머릿속에서 동시에 터졌거든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즉시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확인은 됐으니까 그 부장이라는 사람을 여기로 데려와 보시오. 그리고 아까 그 젊은 직원도. 최현우는 곧바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명품관으로 내려간 전화 한 통에 박종태의 28년 백화점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명품관에서 전화를 받은 직원이 박종태를 찾아왔습니다. 부장님, 대표이사님이 VIP 접견실로 오시랍니다. 지금 바로요. 박종태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대표이사가 자기를 부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불안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대하는 표정이었어요. 혹시 승진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나 봅니다. 양복 단추를 잠그고 머리를 매만지며 자신 있는 걸음으로 접견실을 향해 걸어갔죠. 접견실 문 앞에서 박종태는 심호흡을 한 번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박종태의 시선이 최현우 옆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닿았어요. 낡은 점퍼, 색바랜 운동화, 그리고 아까 자기가 쫓아낸 그 노인의 얼굴이었습니다. 박종태의 발이 멈췄죠. 최현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한정수를 향해 다시 한번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회장님, 명품관 박종태 부장입니다. 회장님, 그 두 글자가 박종태의 귀에 박혔습니다. 회장이라고요. 저 할아버지가요. 박종태의 눈이 노인의 얼굴에서 최현우의 얼굴로, 다시 강 비서의 얼굴로 왔다 갔다 했어요. 세 사람의 표정에서 농담의 기미는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박종태의 무릎이 풀리기 시작했죠. 회장님이라고요. 그러면 아까 말이 엉켰습니다. 아까 자기가 눈으로만 보고 나가라고 했던 사람, 3천만 원짜리 목걸이 만지면 책임질 거냐고 했던 사람, 경비원을 불러 쫓아낸 사람이 이 백화점을 통째로 가진 그룹의 회장이었다는 겁니다. 박종태의 이마에서 땀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한정수는 의자에 앉은 채 박종태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까 명품관에서 박종태가 노인을 내려다보던 바로 그 각도였죠.
다만 지금은 위아래가 완전히 뒤집힌 상태였습니다. 당신이 그 부장이요. 한정수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죠. 박종태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니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저절로 꿇어앉은 거였어요. 박종태가 무릎을 꿇은 접견실 바닥은 차가운 대리석이었습니다. 28년 동안 백화점에서 일하면서 이 바닥에 무릎을 꿇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죠. 무릎을 꿇리는 쪽은 항상 자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28년의 갑질이 부메랑처럼 돌아온 겁니다. 회장님, 저 정말 몰라 뵙고 큰 실례를 범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박종태의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코끝이 빨갛게 변했고 이마가 바닥에 닿을 듯 숙여져 있었어요. 한정수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30초쯤 이어졌을까요? 접견실 안의 공기가 납처럼 무거웠죠. 박 부장, 나한테 비릴이 아니오. 나는 괜찮아. 하지만 당신이 때린 그 직원은 어떡하오? 고객을 친절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뺨을 맞았어. 한정수의 눈빛이 서늘해졌습니다. 최현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최 대표, 이수빈이라는 직원을 여기로 데려와 주시오. 최현우가 전화를 걸었고 3분 뒤 휴게실에서 이수빈이 접견실로 들어왔습니다. 이수빈의 눈은 아직 붉었어요. 심할서를 쓰다 말고 불려온 거였죠. 접견실에 들어서는 순간 이수빈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아까 자기가 캔커피를 건넸던 그 노인이 상석에 앉아 있었고 백화점 대표가 그 옆에서 공손한 자세로 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바닥에는 박종태 부장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한정수가 이수빈을 보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수빈 씨, 아까 커피 고마웠소. 이 늙은이 덕분에 고생이 많았구먼. 이수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한정수가 최현우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 대표, 이 직원 수습평가 불이익 없도록 하고 심할서는 파기하시오. 그리고 박 부장 일어나서 이 직원한테 사과해. 박종태는 무릎걸음으로 이수빈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명품관에서 왕처럼 군림하던 만년 부장이 26 신입 직원 앞에서 이마를 바닥에 찧었죠. 이수빈 씨,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수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개월 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거였어요. 아침마다 출근이 무서웠던 날들, 화장실에서 몰래 울었던 날들, 그 모든 시간이 이수빈의 눈물 속에 녹아 있었죠. 한정수가 최현우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최 대표, 이 사람 처리는 대표 판단에 맡기겠소. 다만 내 백화점에서 고객을 행색으로 차별하고 직원을 폭행하는 사람이 부장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돼오. 최현우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종태 부장은 오늘부로 직위 해제하고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박종태의 몸이 바닥에서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직위 해제. 28년이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접견실 안에 누구도 박종태에게 동정의 시선을 보내지 않았어요. 28년 동안 수많은 직원을 울리고 수많은 고객을 모욕한 대가가 한꺼번에 돌아온 것뿐이었으니까요. 한정수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수빈에게 다가가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수빈 씨, 아까 내가 보려던 목걸이 있잖소. 그거 포장해 줄 수 있겠소? 이수빈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네, 고객님. 제가 바로 포장해 드리겠습니다. 한정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까 백화점 밖 벤치에서 이수빈에게 보여줬던 바로 그 따뜻한 미소였어요. 3천만 원짜리 목걸이는 돌아가신 아내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매년 기일마다 빠지지 않고 선물을 사는 사람, 그게 한정수라는 사람이었죠. 접견실 문이 열리고 한정수가 나가자 최현우가 뒤따랐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박종태만 홀로 남겨졌어요.
28년간 쌓아온 성이 한순간에 무너진 자리,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 박종태의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의 안타까움을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사람의 가치를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 이 이야기가 그 답이 되었으면 합니다. 행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